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공론회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시민공론회장은 오늘 발제자, 토론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채팅창에 한 분의 말씀이 소중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김용길 관장님의 의견입니다. 현장 중심적인 복지 정책이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인천의 어떠한 복지도 앞으로 발전되고 우리 인천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정책을 잘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조금 선별해서 각 토론자, 발제자분들께 한 가지의 이야기를 좀 더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발제를 하신 유해숙 원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천 복지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평이기도 하고 특징이 된다는 측면은 시민의 참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시민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의 지금 현실적인 정책이나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유해숙 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이 시민 참여형 복지를 지향하는데 그것에 따른 정책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천 복지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책의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정책의 이행기인데 이행기에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기준선 시민 모니터링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복지기준선을 만들고 이행하겠다는 인천시의 방향과 의지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지금 이제 앞에 전영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천은 다양한 체계를 만든과 동시에 그 속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작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통합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길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인천시 사회 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 복지 학습 동아리 그리고 인복 시민 참여단 등등을 통해서 시민이 복지기관 시설을 매개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장치를 만들고 있고요.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예산을 분배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민참여형 복지의 길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제 인천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민들이 정책에도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복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힘을 모아서 또 조례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이어진다면 인천의 복지가 앞으로 더욱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용호 교수님께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인프라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러한 인프라들이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보건 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지 또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보건의료와 복지와 같이 연계, 조정, 통합 이런 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지역사회에 사시는 노인의 입장에서는 보건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보건과 복지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야만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공 전달 체계,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한 보건복지 전달 체계가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 자체가 보건실과 복지정책실이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실국 간에 사실 각각의 사업들을 할 뿐이지 그러한 것들을 대상자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조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과 복지의 복지부를 정책으로 한 이 사업들을 사회보장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지만 이들이 위에서 중앙에서 내리는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으로 내려오면 이런 것들이 실시로 되는데 기초지자체에 내려오면 또 보건실하고 복지정책실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교류가 안 되는데 보건과 복지 영역의 공동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연구를 해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복지 영역의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의 대상자가 허약한 노인으로 장기양보험 진입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자에게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하는 공동 사업을 실시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마 지금 인수위에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보건과 복지 영역의 공공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그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세울 적에도 그냥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함께 그러한 계획들을 공동으로 세우면서 연계하는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마 지역 내에서의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 작업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통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보건과 의료를 조금 분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잘 통합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용호 교수님이 인기가 있어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회복지에서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도 부족하고 특히 민간에 의존해야 되는 경향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토론하시는 과정 속에서 시장 제공해야지만이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이 원활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하셨죠. 과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특히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기본 취지를 어떻게 보면 깨트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답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철학이나 지향성이 사회 서비스 영역에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서 국가가 인정해 준다라는 것은 욕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보편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시장화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농어촌에 있는 대상자들은 욕구가 있어도 전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우처 제도라는 걸 통해서 경쟁과 선택이라는 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바우처의 원리보다 더는 선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 사회 통합돌봄 그 사회 서비스원의 긴급 돌봄에 대한 원거리 수당 지급 기준이라는 것이 복지부에서 내려주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5km 이상에서 10km 미만이면은 3,400원이라고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나 옹진군이나 이런 데는 이 정도의 중앙정부 지침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복지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내렸으니까 우리는 이상으로도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격이나 이런 가이드라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줘서라도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권리로서 더 공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 영역,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분권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자체가 그러한 자기들의 재량 권한을 이용해서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중앙에서 시켰으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중앙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더 지자체가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권리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현재 낮은 저수가의 시장 가격으로는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교수님의 의견은 결국 그 정부의 수가를 넘어서는 각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지금 옹진구 의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옹진구는 재정 자립도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요구가 많은 지역,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지자체는 더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결국 우리가 지방자치만이 아니라 복지도 분권자치, 복지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신진영 의원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된 복지 분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인천시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나갈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재정 분권이 이제 2단계에 걸쳐서 시행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과 그리고 그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복지 체제는 중앙 정부, 그다음에 광역, 그리고 군구, 이 기초자치 간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부분, 아까 앞서 한 토론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떤 한 가지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 찾아가면은 보건복지부에 가라, 그럼 또 보건복지부에 가면은 또 인천시에 가라, 또 이런 계속 핑퐁. 그 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고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을 거치면서 사실 그 조세 체계, 지금 보면은 국가가 한 8 정도 걷어가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에 7 정도로 되었고, 나머지 지방세로 3 정도를 이제 걷고 있는데, 이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그 책임과 관련해서도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어떤 소득 보장,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건 중앙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그리고 실생활에 그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제공돼야 되는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조금 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자라는 논의들이 2단계 재정분권 할 때 논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고 또 다시 기존의 논의대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천시 같은 경우 사실 어떤 입장도, 어떤 공론의 토론의 장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방 분권도 중앙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권은 조금 우리가 좀 주체가 돼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재정도 사실 저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걸 막 살펴봐야 돼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좀 인천이 스스로 좀 주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광역의 역할이 중앙정부 정책을 그냥 군구로 넘겨주는 역할 이상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분권 논의도 하고 향후 계획도 짜고 하는 어떤 주체적인 역할들을 반드시 인천광역시가 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그 복지 분권을 위해서는
광역시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지방 복지 정책을 구축할 때에는 광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역이 조금의 재정적인 문제나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데 그런 점에서 복지 분권을 위해서도 인천광역시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청자의 의견은요 이렇습니다. 인천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앞에 우리 최홍 회장님께서 아동 청소년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통합 돌봄 체계에서 민과 관의 역할은 어떤지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특히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체계는 어떤 게 있을지에 관해서 최홍 회장님의 의견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동 청소년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서 민관의 역할은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의견들이 정책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민은 현장의 의견들을 잘 정리하고 건의하고요. 또 관은 그 제안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잘 만들어 가야겠죠. 저는 그 과정에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는 뭐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아동 청소년들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학습권, 안전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가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때 당당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권리니까요.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건의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건의나 요구가 이렇게 민원성으로 이렇게 반복되면은 또 민간 협의 합의한 등 이제 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간 조직이나 또 이제 민간 또 이제 관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제언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시 교육청도 그렇고요, 인천시도 그렇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 학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민 공론화장도 많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우리 시민들이 또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지금 인천시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연에 5만 명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학업을 그만두고 학교를 이탈하고 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학업을 그만두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안내들을 합니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안교실이 있고 이런 것 대안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지만 또 이것을 계속 서비스를 받을지 말지 또 지금 당장은 학교를 그만두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거를 이용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의 연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겠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이제 딱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 정도는 계속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팔로우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 참여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좀 안착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동 청소년 돌봄 체계라고 했는데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 돌봄 체계 하면은 우리 아동들만 해당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18세 이상 24세 미만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또 이제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정책적인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진석 교수님 질문입니다. 아마 사회복지의 핵심은 결국 사회복지사가 인적 자원으로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한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단가가 얼마일까 조사를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끝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단가가 너무 비싸게 나올까 봐입니다. 결국에 정보기관에서 연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연구를 중단했던 일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될지, 혹은 제 생각엔 이러한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미래의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해서 우리 김진석 교수님의 그 의견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노동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거고, 그리고 노동을 하기에 적절한 노동 환경, 그리고 고용 조건,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 정부가 내놓은 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사회복지직 단일임금 체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직과 돌봄 종사자를 약간 이제 분리를 해놓고 돌봄 종사자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연수원의 개소와 운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해서 처우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지점은,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임금일 테고요. 두 번째가 고용 조건일 겁니다. 고용 조건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결국 아까 얘기했던 돌봄 종사자들로 되어 있는 요양, 그다음에 보육, 장애인 활동 지원, 이 영역에 계시는 돌봄 종사자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단일임금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단일임금 체계의 가장 그 베이스라인은 아마도 서울, 경기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금의 상향 조정에 더해서 또 하나 필요한 지점이 고용 조건의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시간직, 그리고 파트타임, 그리고 계약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고용 조건을 정규직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종사자들이 고용 계약에 대한 부담이 없이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 현재의 정책 체계 안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1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공공 안에서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을 약속을 한 바가 있고,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서비스 1 법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1에서 종사하는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1에서 직접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고용 조건의 개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고용되고 있는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임금과 고용 조건에 있어서의 처우 개선은 일정하게 좋은 시작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이제는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디밸류에이션 혹은 언더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스웨덴 같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 돌봄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저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고평가를 해가지고 일종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급여를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미 정책화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금의 수준만이 아니라 고용의 조건을 포함해서 사회복 종사자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그러한 안정된 임금 체계와 고용 조건 속에서 보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온라인상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행시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올라오신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이 결과는 저희가 향후 사선 홈페이지에서 금주 금요일 이전에 당첨자 15분을 공개할 겁니다. 그 전에 한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리온 님이 주신 사행시입니다. 제가 해야겠네요. 인천의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노력해 주신다면 더욱 살기 좋은 인천이 될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드리고요. 인천의 복지는 결국 인천의 문제를 인천의 생각으로, 인천의 방식에 맞게끔 인천이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고 좀 더 실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인천 사회복지정책 봄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사회복지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